그런데 투표함을 열자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일도 생겼습니다. 당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구도가 이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뒤에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일각에선 재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가로막혀 발이 묶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칠동 제2투표소 투표함. 송파구 유권자 2천여 명분의 표가 담긴 투표함 2개가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향했습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거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개표 작업 결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15석의 배분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었던 비례의석이 국민의힘 8석, 민주당 7석으로 바뀐 겁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8번 한기성 후보의 당선이 취소되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 위성찬 후보가 새롭게 당선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또 전체 서울시 의원 118석 중 민주당은 80명, 국민의힘은 38명으로 구성이 바뀝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 당선자가 늘었지만 재선거를 하자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항의하는 시민들을 끌어내면서까지 강행한 지금의 개표는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합니다. 미뤄졌던 개표가 완료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득표율도 소폭 올랐습니다. 오 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송파구청장 등의 당선 확정 절차도 선관위가 개표 완료를 선언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선관위가 운영되어 있는 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잖아요. 뭐 행정, 입법, 사법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국회에서만 견제할 수 있는데 선거로 선출돼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라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저 선관위를 지역 선관위까지 하면 그 인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관위를 관리하는 게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이죠. 근데 그 판사라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라면 관리에 어떤 방점이 찍혀서 선거 사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 마인드가 있느냐를 지금 따지더라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노태학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잖아요. 왜 지금 저분이 아직까지 선관위원장이냐? 조희대가 임명을 안 했어요. 조희대가 후임 대법관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그분을 넣어가지고 선관위원장을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노태학 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야 될 사람인데 무슨 열심히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퇴인 것이기도 해요. 이미 임기가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부정선거 관련된 공포, 불안, 두려움, 그렇죠. 저 방어 이런 거에 쌓여왔던 거에 어떤 후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많이 찍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걸 달고 썼는데 그 투표용지를 결국 나중에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거를 투표용지를 버렸다 그래요. 부정선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줄 정도로 이게 엄청 예민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꼬투리가 잡히니까 이 부정선거로는 꼬투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죠. 저는 이거 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인데 저 현장에 가갖고 또 이제 그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가 이제 다음에 투표용지를 얼마큼 뽑아야 되냐.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가 다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이게 그리고 처음에 왜 이렇게 확 불을 지르는 겁니까? 우리 후보가 질 줄 알았잖아요. 우리 후보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걸로 고리를 걸려고 했는데 개표를 했는데 우리 후보가 이겨버렸네.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반대로 돈 거죠. 저렇게 된 건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저기에 왜 몰두하고 있는 겁니까? 의원총회도 안 나왔잖아요. 피곤하다고. 그렇죠. 근데 왜 몰두? 저게 자기가 자리를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고리가 된다라고 보니까 지금 저기 가 있는 거잖아요. 외부 갈등이 벌어져야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고 자기의 권위나 입지가 살아남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뭐 김은혜 의원이나 등등이 현장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현상은 벌어진 것이고 정치인들이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를 하는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포착하고 해설해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관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지금 특검 수사 얘기도 있고 뭐 국정감사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 나오지만 저대로 넘길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해외 사례들 다양하게 끌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동원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이렇게 표현하는 선거에서 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 자체에 그 뭐랄까요? 이게 뭐 그 공정, 신뢰 이런 것들이 그냥 깡그리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6시에 출구조사가 나왔어. 근데 아직 그 6시에 투표를 못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줄이 있었어. 그런데 그 타임에 투표용지가 없다고 집에 간 사람이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투표용지는 또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 그 누가 이 선거가 깨끗하다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게다가 이거 무효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투표에 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그건 확정을 못 시켜.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그 누구도 여기다가 정말 자신 그렇죠. 있게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짜 어떤 형태로든 이건 뭐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엄중하게 제대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초유의 사태가 선거날 벌어졌고 그 이후까지 아직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인 건 일단 35시간 만에 하루 반 만에 투표함이 이제 반출이 돼서 네. 개표가 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이 시위하시던 시민분들을 좀 끌어내고 뭐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네, 우선은 뭐 시민분들이 자진 해산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35시간이라는 꽤 긴 시간이 지체가 됐고 네. 선관위 입장에서는 해당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고서는 당선자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기도 어렸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이 투입돼서 강제 해산하는 과정이 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소가 하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불편도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 자체가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왜 시민들이 이 투표함을 지켰는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가장 강력했던 거는 좀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이제 예.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족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숙함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이 투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 이 간극을 이제 음모론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작 선거, 조작 투표에 음모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투표함을 반출시키는 거를 막고 물리적으로 막고 이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이제 음모론이 결합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에 달려가서 투표함이 반출되면 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거된 투표함에 2,000장의 투표용지가 있었다고 네네. 하던데 그렇게 이제 개표가 된 이후에 결과가 뒤집히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우선은 두 후보, 양강 1, 2 두 후보 간의 서울시장 표차가 후보, 예. 표차가 한 5만 표 정도 났고 오늘 개표되는 그 투표함이 2,000표 정도니까요. 네. 예컨대 2,000표가 전부 다 그 2위 후보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었죠. 예.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의원의 비례대표인가요? 예, 기초의원은 아니었던 걸로 같은데 비례대표가 민주당 비례 8번에서 네네. 국힘 8번으로 바뀐 걸로는 들었는데 그 나머지는 사실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몇백 표 차로도 네네. 당락이 예.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혹시 소송이 들어가거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잠실 7동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인천에도 있었고 경기 한 지역에서도 평택인가에서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투표용지 적게 준비한 이후에 추가 투표용지를 보충하는 과정에서도 뭐 오토바이 퀵배달처럼 비닐봉지에 담겨서 아니 선관위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은 전 좀 근원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근데 문제의 핵심은 행정적 미숙함. 예.
부족함, 무능함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지금 겸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법 규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선관위원은 아.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임명 3명, 국회 임명 3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예. 이 9명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을 해요. 근데 지난 60년 동안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1명을 포함해서 아. 3명을 임명을 하는데 이 중에서 대법관이 그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 관례였군요, 예. 이게. 각급 지방에 있는 선관위 위원도 그 관할 법원장이 해요. 아하. 위원장을. 아. 근데 이게 관례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본인이 재판 업무를 하면서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부터 조직에 대한 통솔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아, 상대적으로 선관위 업무에는 좀 부실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관심을 예, 예. 덜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요 시작 전부터 그러니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한 60% 전후로 나오고 사전투표가 한 20% 전후로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서 그냥 50%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각 지역별로 그 기존에 쌓였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정밀하게 그 배분을 해야 배분을 되는데. 했어야 예.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50%를 잡은 걸로 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음모론이 많이 나왔던 거는 해당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초반에는 정원호 후보가 좀 그 강세를 보이다가 이게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부러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높은 곳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사전 투표율이 낮습니다. 본투표에 더 많이 높죠. 참여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낮으니까 투표용지가 비교적 덜 필요했는데 예.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는 본투표가 높다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분이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한 거죠. 뭐 어제 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오후 2시부터는 이거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이미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잘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에 따르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오후 4시에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하면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상규명만 하고 또 개선은 좀 부진한 뭐 이런 상황에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선관위 자체적인 진상규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국조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고발 조치 후에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좀 짚어 네. 볼 부분인데요. 예. 방금 이제 노태학 위원장이 임기 이미 그죠?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예. 임기도 임기인데 사퇴를 해봤자 또 다른 대법관이 하게 돼 있어요. 관례적으로. 예. 그러니까 노태학 위원장은 사퇴하고 본인은 대법관으로 가면 되는 거고 예. 다른 대법관이 그 자리에 오게 되기 때문에 사퇴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예.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경우는 뭔가 사회적 재난이나 거대한 권력형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다른 감사원이나 혹은 일반 수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되는 건데 이걸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제로 이번 사건이 심각한 범죄 행위나 아니면 권력형 비리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의 무능력함이 원인이지 이것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거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음모론들에게 더 많은 동력을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변호사님이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지자체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수 차가 좀 적기 때문에 요거 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소송을 하면 뒤집어지거나 재선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우선은 재선거 부분은 이 해당 행위로 인해서 투표의 결과 자체가 바뀔 정도의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번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독일의 법과 한국의 법은 좀 다릅니다. 독일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변수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절차는 매끄럽지 않았지만 투표는 제대로 됐고 투표 결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소송으로 해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6시 이후에 투표하신 분들, 그러니까 6시 15분에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6시 15분 이후에 투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를 듣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문제죠. 출구조사를 듣고 본인의 투표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이 부분을 결과에 대입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그 유권자분들이 따로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본인의 이 투표권이라든지 권리를 좀 훼손했다라는 측면에서 소송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소송은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예. 일단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웃긴 게 원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 그러니까 투표가 있었던 그 선거날 밤에는 뭐 이제 대선거를 해야 된다, 개표하면 안 된다,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기고 나니까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국정조사 특검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또 다시 잠실 투표소 갔더라고요. 가서 확성기 들고 뭐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국조나 특검은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뭐 국조야 국회에서 그 합의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특검은 국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사실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선관위의 잘못이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국회 차원의 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명확한 입장은 안 나온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민주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조나 특검을 언급하기는 하셨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김민석 총리가. 근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현직 총리가 투표 선거사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행정부 공무원이 선거사무에 대해서 이것은 권력형 비리 혹은 범죄 행위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무총리의 일단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업무 범위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수위의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관위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는 동일한 의견인 것 그거는 같고.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나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관이 관례적으로 선거위원장을 하는 것을 그러면 이 해결이 관례를 되나요? 하고 전문성을 가진 상주 인력이 우선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는 선관위 실무를, 그러니까 행정 실무를 그 지역의 공무원들, 지역 단위의 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 실무를 담당할 인력까지 좀 보충하거나 이제 이 선관위를 두 분야로 나눠서 뭐 선거 관리, 행정 실무 뭐 이렇게 담당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놓는 게 어떤가. 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들은 사실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예산과 있는데 이랬단 말이죠. 언제나 문제되는 건 예산과 인력이죠. 선거 때만 되면 뭐 휴직이 많다. 이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 뭐 파견돼 오시는 공무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꺼려하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선거 때만 되면 휴직한다 이런 부분이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게
선거가 항상 있습니다. 아, 매년이나요? 매년 거의? 있고 아, 선관위가 관할하는 선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 그거는 또 예, 그래서 그렇군요. 대한민국 사회가 의외로 예. 선관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선거가 끊임없이 있는 예.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요. 아. 예. 그 헌재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할 수 없다 네네. 결론을 냈잖아요. 네네. 그럼 선관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뭔가가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는 건 정당해요. 네.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국회는 감사를 할 수 있죠. 국회는 할 수 있다. 예, 예. 아하, 그래서 예. 국정조사가 네. 됐든 뭐 다른 뭐 절차가 됐든 아니 국감의 예. 대상으로도 삼을 수는 없나요? 그러면은? 됩니다. 아, 됩니까? 예, 국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제대로 해서 이거는 사실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선관위의 이런 패착들은. 예, 알겠습니다.